임종실 생활안내문.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분은 떠나실 준비를 합니다. 수포음이라는 가래가 많은 호흡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몸과 얼굴에는 불수의 수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가 점점 커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러한 임종의 단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종까지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 산소 포화도나 혈압 등의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환자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얼굴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곧 떠나시는 분 앞에서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으면 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가 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은 말기암에 걸린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도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자신이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을 겪었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비도 연민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과 접촉해야 합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란 참 가엾고도 찬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맞닥뜨렸을 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공통점. 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는 크게 시간을 내거나 마음을 먹지 않아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것만으로도 볼 수 있으니 내 일상에서 가장 손쉬운 휴식인 셈이다.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해피엔딩을 좋아한다. 드라마가 이어지는 내내 주인공이 불운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문득 안도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야, 이제 주인공은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말이다.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회가 중요한 건 드라마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회다. 허구인 줄 알면서도 드라마조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인데 현실의 마지막은 말해 무엇하랴.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일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삶을 끝내는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웰다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입관 체험도 해본 적 없다. 사전 의료 지시서나 유서 등으로 삶을 미리 정리해둔 사람들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자연스레 긍정적인 죽음관에 이르는 것 같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져서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긍정적인 죽음관도 나쁜 소식을 알고 나서야 가능하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은 가족 사이의 정이 두터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죽음관도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성격이 급하고 성마른 분이셨어요. 말기 대장암이라는 걸 알면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보호자분께서는 배가 많이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거나 위장 내시경을 해보셨지요? 어떠셨어요? 원인과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조금 덜해지지 않던가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더 무섭고 두려우실 거예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받으셨어요. 분명히 아버님도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으실 거예요. 아버지도 벌써 눈치챘을지 몰라요. 저희가 간접적으론 알려드렸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판단이 서질 않네요. 더 나빠지시는 건 아닌지. 나빠지지 않더라도 처음 며칠 동안은 당연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같이 도와드려야죠. 때로는 약물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을 숨길 때는 진심의 말을 건네기 어렵지만 환자가 사실을 알고 나면 대화도 쉬워져요. 그렇게 며칠만 견디면 대부분 평안을 찾아요. 오히려 고마워하시기도 하고요. 다소 거칠거나 모관한 성격이었던 분이 삶을 돌아보면서 따뜻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호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늘 말이 많아진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설득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내 말에 따라 누군가의 마지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을 알면 불안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왜 환자들은 더 편안해질까? 나는 그것이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암 환자를 나약한 존재로 단정 짓지 않고 아프기 전과 같은 인격체로 본다면 우리는 환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해도 불효자식이 아니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해도 잔인한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그를 사랑함으로 나쁜 소식을 더욱 알려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는 그의 성정대로 뒷정리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책상 서랍을 깨끗이 치워놓을 것이다. 누군가는 소원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가족들의 심정에 비하겠느냐마는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나의 환자에게 비극적인 말을 꺼내는 것은 내게도 힘든 일이다. 나도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이기 전에 된장 냄새 풀풀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호스피스 경험이 쌓이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자의 경우 통증 조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통과 통증의 문제에 비하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오히려 나중 문제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쁜 소식을 알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진실. 춘복 아주머니는 배가 남산만했다. 말기췌장암이 12지장을 침범해서 장이 꽉 막혀버렸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동으로 전원해 올 때 이미 장폐색이 온 상태여서 통증이 심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혼이었던 둘째 딸은 누가 봐도 병적인 정도로 엄마에 대한 애착이 심했다. 다행히 호스피스에 입원한으로 통증이 조절되고 불러오던 배도 가라앉자 춘복 아주머니와 가족은 한숨을 돌렸다.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암치료에만 전념했던 그들은 이제야 평온을 찾았고 춘복 아주머니의 조금 남은 삶에도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행복해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입원한 지 열흘쯤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일선 간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춘복 아주머니가 퇴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사연을 알아보니 기가 막혔다. 둘째 딸이 대구의 모 대학병원 일반외과 교수님께 의뢰해서 수술을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말기 암 환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도였다. 나를 비롯한 춘복 아주머니의 남편도 말렸지만 둘째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는 등 춘복 아주머니의 속을 무더니도 썩이던 딸이었다고 했다. 불효가 한으로 남은 나머지 아직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치의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그렇게 떠난 춘복 아주머니는 2주일 후 첫 딸과 막내딸이 사정사정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임종 단계였다. 병원이 심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춘복 아주머니는 유언은커녕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허무하게 눈을 감았다. 말기 암 환자들은 거의 임종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은 그래도 낫다. 치매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병원에는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다. 과거와 미래라는 양쪽 출구가 모두 막힌 채 어두운 미로를 헤매는 그들에게 과연 장수는 신의 축복일까? 나는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내 가족, 내 환자의 죽음이 여전히 두렵다. 가끔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가 있다. 저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보호자 앞에서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무리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라도 단 한 번도 그가 조금이나마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 누군가는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죽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의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임종의 단계부터 임종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임종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사나흘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다. 몸은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분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수 없고 폐의 점액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복부의 고통이 덜해지고 구토감도 없어지고 기침도 하지 않게 된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말기 선망이 와서 정신이 산만해지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 병원은 적절한 약을 쓰기도 한다. 대체적으로는 편안히 잠든 상태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족이 애타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가족들은 환자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종교 음악을 틀어주거나 성경이나 경전의 구절을 들려주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수포음이라고 하는 호흡 소리가 들리는 일도 있다. 호흡은 불안정해지고 몸과 얼굴의 불수의 수축이 일어난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는 커진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임상의학적인 죽음과 죽어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함께 임종실로 간다. 이제 환자는 말을 할 기운도 눈을 뜰 힘도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과 촉감으로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느낀다.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 환자의 뺨위로 흐르는 눈물이 대답을 대신한다. 생에 어떤 불운과 상처가 있었던 그 순간만은 역설적으로 아름답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는 눈을 감는다. 암을 주렁주렁 달고 살 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데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인다. 죽음을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암 환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한 듯하다. 죽음에 익숙해진 나도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은 의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연히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수명에 인간다움이라는 색을 입히면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58살에 순자 아주머니가 입원하던 날 호스피스 병동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아랫배가 불룩 튀어나온 난소암 환자인 그녀는 암성 통증이 심해서 남편과 함께 무작정 호스피스 병동 외래로 왔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빈 병실이 없었기 때문에 순자 아주머니와 남편은 일반 병동에 어렵게 병실을 구했고 4층 입원실로 가기 위해 총무과 앞을 지나는 중이었다. 그날따라 총무팀장은 직원의 실수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그 때문에 총무과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순자 아주머니가 총무과 앞을 지나는데 반쯤 열린 문 사이에서 플라스틱 접시가 날아왔다. 화가 난 팀장이 사무실 문에 접시를 던진 것이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접시를 던졌다고 생각한 아주머니의 남편은 총무과를 뒤집어 놓다시피 하며 무섭게 화를 냈다. 직원들이 뛰쳐나와 아주머니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의 화를 가라앉히느라 진땀을 뺐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병원에서 물건을 던지는 상황은 없어야 했다. 하지만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그의 분노는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 아주머니가 호스피스를 찾아오기 3주 전, 나는 순자 아주머니 남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순자 아주머니는 멀쩡했다.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 겉모습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쩡해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는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더욱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곧 죽을 거라니, 더구나 죽기 직전에나 간다는 호스피스로 연계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것은 의사가 말하는 말기암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말기암이 의미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말기암이란 죽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라 더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시기를 뜻한다. 순자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주머니가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로 연계되자 딱 한 번 상담하러 갔을 뿐 병원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호스피스에 관해 오해하고 있던 남편은 아주머니를 시골의 한 요양병원으로 보냈다. 아주머니는 가족들과 떨어진 채 그곳에서 근거 없는 대체요법을 받아야 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는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무엇보다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3주를 낭비해버린 셈이었다. 난소암 덩어리로 아랫배가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뒤에야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부축을 받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 수 있었다. 총무과에서 날아온 접시로 온 병동이 발칵 뒤집힌 바로 그날이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내가 순자 아주머니에게 드린 첫 질문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픈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난 저희랑 1시간도 같이 있기 싫어요. 내가 침상 옆에 서 있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자 두 사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슬그머니 외면했다. 죽음은 숨기고 싶었던 삶의 비밀을 서슴없이 내보인다. 이 가족에게도 말 못할 갈등이 있는 게 분명했다. 다음 날 회진을 가보니 다행히 밤사이 통증은 없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턱 밑으로 5cm 정도 찢어진 상처가 보였다. 일단 상처를 꿰매고 드레싱을 했다. 전날 아주머니는 무슨 일 때문인지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혼자 병실에 남겨졌다고 했다. 간호사의 도움을 한사코 마다한 아주머니는 결국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고 턱이 찢어졌다. 남편이 말기암인 아내와 싸우고 혼자 남겨둔 것은 별일이 아니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주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순자 아주머니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고 2년 전 남편과 별거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다. 그동안에는 무조건 참고 견디며 가정을 유지했지만
암에 걸리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남아 순자 아주머니의 남편을 보면서 그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아주머니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할 테지만 그는 아픈 아내를 등에 업고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이었다. 아내 앞으로 접시가 날아왔다고 총무과를 뒤엎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남편과 상담을 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우리 마누라를 삶의 보석으로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입원한 날 거칠게 고함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상담이 끝날 때 그는 내게 약속해 주었다. 얼마 남지 않은 아내의 삶 속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보여주기로. 그리고 나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부탁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라고. 여느 때의 나라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얼마 남지 않은 삶이나 마지막 선물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족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떠나야 하는 순자 아주머니였다. 행복의 열쇠를 쥔 사람도 그녀였다. 약속대로 순자 아주머니의 남편은 달라졌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를 정성껏 씻기고 닦았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그녀의 입가를 훔쳐주었다. 깍두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직접 깍두기를 담가와서 온 병실에 시금털털한 깍두기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아주머니가 입원한 지 2주쯤 지난 어느 회진 시간이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순자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돌아보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작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삶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선생님 말씀 기억해요. 그런데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모두 아쉬워할 때 떠날래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에게 남은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임종 단계에 임박한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는 그러나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 넘쳤다.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감정을 해결하는 분노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이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보다 성난 아이에게 다가가기가 훨씬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분노는 없다. 진료실에서 병실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꺼내놓는다. 영혼의 가방이 열리는 순간이다. 환자나 그 가족의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분노가 사그라지면 삶도 보이고 죽음도 보인다. 그때 비로소 암의 통증도 삶의 통증도 치유된다. 그래도 그에게 다가온 죽음을 내쫓아줄 수 없으니 의사로서 나는 늘 미안하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통찰력이 생기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의 환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인생의 마지막 상자를 쌓는 법.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말했다. 사랑도 이별을 잘해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업무도 마무리를 잘해야 후임자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나는 메멘토 모리를 호스피스 활동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에 묵어가는 여관에서 웰다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메멘토 모리에 참 의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만의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작업이 인생이라면 가장 꼭대기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자리한다. 이 상자를 잘 올려놓으면 이 생이 안정적으로 완성되지만 잘못 올려놓으면 기껏 쌓은 상자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사람이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마지막 상자를 혼자 쌓을 수 없다는 뜻과 같다. 남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의 인생을 함께 돌아봐 줄 때, 떠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때, 비로소 웰다잉, 마지막 상자 쌓기가 끝난다. 미분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
오후 10시 간호사들은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호흡이 가파진 미분 할머니를 임종실로 옮겼다. 말기 폐암인 미분 할머니는 머리와 골반뼈로 암이 전이되어 호스피스에 입원했다. 2주 전부터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출근했을 때 미분 할머니는 여전히 임종실에 계셨고 훤칠한 키에 검정 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할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한눈에 그가 미분 할머니의 손자임을 알아보았다. 우리 손자는 치과 의사야. 손자가 아니라 금덩이지하고 평소에도 손자 자랑이 유난하셨던 할머니였다. 손자 부부와 돌이 막 지난 증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할머니의 휴대폰 배경화면이었다. 곧 돌아가실 것처럼 위독해 보이던 미분 할머니는 어쩐 일인지 통증과 호흡곤란이 없어지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할머니 옆에서 밤을 지새운 손자가 출근을 하자 다른 가족들이 교대로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다음 날도 할머니는 편안했다. 의식은 없었지만 임종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만큼 안정을 되찾으셨다. 미분 할머니는 손자 손부와 사이가 좋았지만 큰아들 큰며느리와는 불편한 관계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내 방관자였다. 할머니가 손자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외박을 허락해드렸을 때에는 며느리가 병동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왜 외박을 허락했느냐며 할머니 때문에 자기 아들이 힘들었다고 따졌다. 며느리의 거친 언사보다 내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생애 막바지에서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미분 할머니의 고개 숙인 모습이었다. 며느리와 달리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던 손자가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시는 만큼 저도 어머니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부터 며느리는 병동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죽어감이 길어지자 아들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상담실에 들어선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가 목욕을 하시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목욕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진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호스피스 팀이 할머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임종실로 옮기는 바람에 그가 막내 아들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화나게 한 것은 할머니가 제때 떠나지 않아서 골프 약속을 취소한 일이었다. 임종실로 할머니를 옮긴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간호사에게도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30즈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사남매를 키운 미분 할머니였다. 어머니의 인생을 추억하고 존경한다면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의 불만에 대해 대답하는 대신 내가 본 미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낸 한 달 보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드님은 병동에 잘 오시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할머니는 동화책을 읽어드리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셨습니다. 카랑카랑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립네요. 요즘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것 누구보다 아드님이 잘 아시겠지요. 그런 할머니의 인생에 이제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긴 임종 단계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맑은 정신으로 유언을 하고 곧바로 숨을 거두는 죽음을 상상한다. 하지만 죽음 이전에는 죽어감의 시간이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의식이 저하되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의 단계를 거쳐 죽음에 이른다. 죽어감이 길어지면 가족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한다. 가끔은 미분 할머니의 아들처럼 강하게 항의를 하는 보호자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남은 사람들이 죽음과 죽어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떠나는 사람을 도왔으면 한다. 죽어감이 3주일 정도로 길어지면 환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떠나지 못할 한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먼 친척과 소원해진 지인들을 불러 이별 인사를 건네게 한다. 그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상자를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쌓아주는 것이다. 남은 사람들의 병든 죽음관이 떠나는 사람의 죽음을 망칠 수 있다. 미분 할머니의 죽음을 병든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미분 할머니 자신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쳐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늙어가는 것처럼 마음도 육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노화하다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죽음을 배웠거나 삶의 과정에서 죽음과 가까이 맞닿아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잘 수용한다고 하지요. 삶이 고달팠던 사람에게 죽음이 더 쉬운 걸 보면 인생은 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병동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에 온 보호자들은 크게 2번 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스피스에 환자를 입원시킬 때와 임종실로 환자를 옮길 때입니다. 호스피스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심장이 멈출 거라고 막연하게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날 이들은 마지막까지 남은 이들을 걱정하고 남은 이들은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메마른 환자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어루만집니다. 간혹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곳에도 삶이 있습니다. 떠나는 길이 외로울까 임종실의 벽화를 그리는 봉사자. 노래교실이 열릴 때마다 자신의 18번 곡을 흥겹게 부르는 환자. 웃으며 이별여행을 떠나는 환자와 가족들. 그들 각자의 사연 속에는 우리의 삶과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이 책의 저자 김효환 의사는 죽음은 독학할 수 없고 다른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여러분도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용기 있게 마주해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순간 더 찬란해지는 법이니까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고 죽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지요. 노인이었던 사람은 없고 누구나 처음 늙고 지금의 나이도 처음 겪습니다. 나도 늙는구나. 거울 앞에서 조용히 혼자 한탄하지만 늙어감에 대해 편히 이야기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년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 싱싱했던 것들도 시들기 마련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지요. 가을이 되고 잎이 떨어져야 봄에 다시 싹이 납니다.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고 고장나 부속을 갈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병들고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듣기도 잘 안 되고 관절의 연골도 다 닳아버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금방 했던 말도 떠오르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을 마주할수록 우울하고 짜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상을 쓰거나 괴로워하거나 칭얼거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한다고 현실이 바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괴로워만 해도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괴로워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수이자 상담가로 활동하며 30년 동안 3만 명을 상담해온 이서원 작가는 그의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에서 50 이후에는 남의 얼굴을 벗고 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공허함과 울적함이 찾아온다고 말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남의 기준으로는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답게 살아왔기에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 아직은 죽을 때까지 갈 길이 남아있기에 어떻게 곱고 품위 있게 늙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책을 바탕으로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꼰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 아니, 상담받으러 장인이 와야지 왜 제가 옵니까? 몇 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대립하던 때가 있었다. 어느 집 장인과 사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발단은 사위가 촛불 집회, 장인이 태극기 부대 집회 참가자인 데서 시작됐다. 일이 터진 그날 태극기 부대 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온 장인이 저녁에 촛불 집회를 나가려던 사위를 향해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다. 발끈한 사위는 장인어른이야말로 한심한 짓 좀 그만하시라고 반박했다.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장인과 사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급기야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정 싸움이 말싸움으로, 말싸움이 주먹 다짐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싸움이 커졌다. 곁에서 보다 못한 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이 멈추었다. 결국 사위는 장인을 밀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 법원까지 가서 상담 처분 명령을 받았다. 상담을 시작한 첫날 사위는 격앙된 목소리로 장인이 와서 정신 개조를 해야지 왜 내가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사위는 태극기 부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사위와 장인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내 생각이 100% 옳고 상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꼰대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입은 있는데 귀는 없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 꼰대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생각도 존재도 없는 걸 생각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꼰대는 남의 생각에 관심이 없고 궁금해하지 않으며 귀를 닫아버린다. 꼰대에서 벗어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남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두 조건은 쌍둥이와 같아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다른 사람 생각이 궁금해진다. 집에서 꼰대라는 소리를 아내나 아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쓰는 방법이 있다.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침을 꿀꺽 삼킨 후 이렇게 묻는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내와 아들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이럴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끼어들면 내가 물어본 의도가 결국 내 말을 하려고 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려던 말을 멈춘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하겠는가?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듣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그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아들었다는 눈빛을 보낸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한다.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한다. 더 할 말은 없니? 이왕 시작한 말이라면 남김없이 다 해보라는 나의 배려다. 말이 이어진다면 평소 할 말이 쌓여있던 사안이었음이 틀림없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내나 아들이 더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다. 자기 할 말을 끝낸 아내나 아들의 표정에 시원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면 비로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 아내나 아들은 흔쾌히 그러라고 한다. 자기 속이 다 비었으니 비로소 남편이나 아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나도 속이 시원하다.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면 마음이 이해된다. 이제 남은 것은 양보할 걸 양보하고 얻을 걸 얻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으로 대화하면 서로 억울한 마음이 없다. 억울한 마음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의 앙금이다. 다시 사위와 장인어른의 갈등 이야기로 돌아오면 꼰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이 꼰대와 다른 점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만약 장인어른이 그래, 오늘은 자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지라고 했다면 그날 그런 사달이 났을까? 반대로 사위가 오늘은 장인어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맥주잔을 기울이며 나라를 걱정하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각자 존중해 주자며 건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꼰대장인 꼰대 사위를 벗어나 어른장인 어른 사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과 다툼은 결국 그와 내가 얼마나 어른인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 말을 궁금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갈등과 싸움은 서로를 죽이는 참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이가 빠지고 부드러운 혀와 잇몸만 남는다. 나만 옳다는 완고하고 경직된 마음을 벗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진정한 어른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촉망받는 과학자에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로호 발사에 기여하면서 명성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연극 한 편을 보았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었는데 극중 주인공은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다가 15분 후에 죽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다. 병원 문을 나서는 주인공에게 전화 한 통이 온다. 재산 상속을 해줄 테니 얼른 서명을 하러 오라는 할머니의 전화였다. 15분 뒤에 죽는데 유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잠시 후 구애하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테니 얼른 오라고 했다. 15분 후에 죽는데 결혼이 무슨 소용인가. 이어 세계적 과학 학술지에서 전화가 온다. 당신의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으니 어서 게재료를 내란다. 그게 다 이제 무슨 소용이람. 남자는 15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욕망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오열한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남은 1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였다. 연극은 그렇게 끝이 났다. 연극의 어느 부분은 그의 실제 이야기였다. 안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것도, 사랑하는 여인이랑 막 약혼식을 끝낸 것도, 과학지의 학술 논문 게재를 기다리는 것도,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도. 그런데 삶이 15분만 남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15분이 15일로 15년으로 확대된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찾아내야 했다. 남들이 좋다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한 번 나온 눈물은 멈추지 않고 2시간 넘는 오열로 이어졌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 그는 수도회를 찾았다.
부와 명예와 이성 대신 깊은 진리와 영적인 삶을 사는 수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수사님, 수도자의 길을 가시니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공허하지 않아요. 내가 나다워지고 나날이 나다움을 추구할 때 공허함은 사라진다. 공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으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외로운 존재다. 외로움은 필연적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도 즐거움이나 충만함이 될 수도 있다. 상담실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한쪽이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서로가 모두 외로움을 호소했다. 이때 외로움은 내 속에 내가 없어 상대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감정이다. 의존하는 본인은 외로움에 힘들고 그런 의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부담감에 괴롭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각자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내 속에 내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혼자 있으면서 즐거운 사람을 딱 한 명 만났다. 외딴섬 암자에서 10년 넘게 혼자 사는 스님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전부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스님 얼굴에서 외로움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금방 잔치를 다녀온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 예불을 보고 진돗개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참선하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외로움을 새롭게 이해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외로움은 괴로운 문제가 된다. 스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무엇이 혼자 있는 것을 즐겁게 할까? 그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 궁금해하면 된다. 자기 자신은 평생 그 속을 들여다보아도 질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나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답이 가능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답이 떠오른다.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더하면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묻게 되면 나에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질문 하나가 과학자를 수도자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50이 넘어 인생의 오후쯤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에 외로움을 즐긴다. 자기 속이 단단한 호두처럼 야무진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부부라면, 친구라면, 직장 상사와 부하라면, 학교 교수와 학생이라면 건강한 관계다. 내가 외로움에 의연할 때 혼자여도 좋고 둘릴 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나와 내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다. 관계의 으뜸은 나와 나의 관계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말을 예쁘게 한다. 부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프로그램을 아내와 함께 보는 중이었다. 다큐 속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당신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요. 지금까지 들을 말 다 들었으니 애쓰지 말고 그냥 말없이 떠나요. 나는 아내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쓴 것도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것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말이었다. 배우자에게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랑받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기에
아내에게 예쁘게 말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듯이 내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문장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라는 말이다. 아내는 이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려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신과 다른 점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혹시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으로 자리 잡는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맛있게 잘 되었나 염려되는 게 사람 마음이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폭탄을 퍼붓는 격이다. 설령 제대로 못해서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은 듣는 사람을 발끈하게 만든다. 그럼 내가 해보든가 하는 반발심마저 든다. 요리든 일이든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라고 말한다. 이 말에 아내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준 남편을 고마워하고 좋아한다. 말 한마디로 아내의 사랑을 받는데 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을까? 두 번째는 당신이 제일 예쁘다라는 말이다. 이 말도 아내는 지겨워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이상한데? 왜? 왜 제주도에 당신보다 예쁜 여자가 없지?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말했다. 거기만 없어? 아, 맞다. 서울에도 없지. 예쁘다는 말은 상대적인 미의 기준이다. 실제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됐다. 같이 사는 남편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 아내는 진짜 내가 예쁜가 하다 어느 순간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반대로 남편이라고 다르지 않다. 세 번째는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지라는 말이다. 돌아가신 장모님이 나에게 몇 번이고 하셨던 이야기는 이서방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딸을 만난 거야 라는 말씀이었다. 이제 유언이 된 장모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내가 악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결혼하기 전부터 복덩이를 줄인 말, 복디라고 아내를 부른 나는 결혼 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내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했다. 이 세 문장을 아내에게 자주 하니 어지간한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평소 열심히 좋은 말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줬으니 내 허물을 용서하노라 하는 아내의 말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한 번은 친척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이 다 잘하는데 가끔 말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다며 내가 아내에게 말을 잘하니 우리 남편도 너처럼 말 예쁘게 하라고 상담해 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자랑했다. 다 잘하는데 말을 못되게 하는 남편을 상담해 달라고 하시네. 내가 말을 예쁘게 잘하긴 하지? 내가 친척 누님께 먼저 전화할까? 왜? 다 잘하는데 말만 못하는 남편과 다 못하는데 말만 잘하는 남편을 바꾸실래요? 라고 물어보려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물었다. 바꿀 거야?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난 그래도 말 잘하는 당신이 더 좋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내의 말이 5월의 라일락 향처럼 향기로웠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진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51대 49. 별 차이 없어요. 몇 달간 유명한 선생님에게 명리학을 배웠다. 상담하면서 명리학을 배워 접목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얄팍한 생각에 시간을 냈다. 결과는 참패였다. 한자로 가득한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 결국 배우기를 포기했다.
운명의 이치인 명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삶의 이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첫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이걸 택하나 저걸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택하나 짬뽕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심각하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한다. 뭘 먹어도 비슷하고 선택한 후에는 만족감 못지않게 아쉬움이 남는다. 삶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망설이듯 선택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다 보니 선택할 때 고민하고 망설인다. 결혼할까 말까, 공부를 계속할까 그만둘까.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배우자의 선택, 진로의 선택처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민한다. 그런데 명리학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비율로 말하면 6대 4, 심하게 말하면 51대 49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았어도 못 살았을 거다. 진학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취직해서 일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는 산사에 5년간 살면서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스님이 되었어도 자식을 낳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가 아닌 둘을 낳았어도 내 삶과 희로애락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 이치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는 큰 나침반이 되었다. 무엇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졌다. 배우 짐 캐리의 아버지는 회계사였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은 배우였는데 부모와 주위 어른들의 반대에 회계사가 됐다. 그러나 대공황이 닥쳐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시리에 찬 날들을 보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짐 캐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면 싫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건 비참하다는 사실이었다. 실패해도 좋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그는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했던 배우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배우가 된 짐 캐리는 다른 걸 선택했어도 그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뛰어난 성과를 올렸을 것이다.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이루는 성취 정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명리학 선생님에게 배운 다른 하나의 이치는 사주와 팔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사주는 타고난 운명이라 바꿀 수 없다. 이에 비해 팔자는 팔자를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주가 아니라 팔자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사주다. 사주가 나쁜 사람은 자전거 사주다. 그런데 아무리 벤츠라도 벌목하기 위해 산에 임시로 낸 길, 임도를 만나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사주는 좋은데 팔자가 영 시원찮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팔자를 잘 고치는 사람은 자전거 사주여도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가는 팔자가 되어 시원하게 달린다. 이때 팔자는 마음가짐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어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팔자가 펴진다. 운명에 같은 길을 내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득만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내면 산속에 임도를 내는 것과 같아 좋기만 한 자기 사주를 깎아먹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마음을 내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아 나쁜 자기 사주도 최대치가 되도록 살려준다. 명리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이치를 합하면 뭘 택해도 별 차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택해도 좋고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이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쓰고 있다. 선택할 때는 가볍게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 나의 선택으로 나도 웃고 남도 웃는가? 아니면 나는 웃지만 남은 우는가를 생각한다. 나도 웃고 남도 웃는 선택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미련 없이 선택한다. 그리고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걸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선택은 내 삶에서 나만의 길을 만든다. 틀린 길은 없다. 결혼식을 할 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때 하는 말이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처음 입는 예복인데이다. 생각해보면 결혼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된다. 가볍게 선택하면 좋겠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면 된다. 깃털처럼 가볍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바위처럼 무겁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또한 내 선택에 달려 있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5번째.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챙긴다. 타인에게 관대하려면 나에게 먼저 친절해야 한다. 나는 나에게 친절하다. 자기 친절은 남과 세상에 친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50이 넘어서는 나와 남과 세상에 친절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제일 먼저 친절하고자 하는 대상은 내 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복혈당과 몸무게를 재어 몸일기에 기록한다. 나는 당뇨가 높아 날마다 확인해야 하며 유전적으로 조금 과식하면 비만이 되는 체질이다. 몸의 어원은 모음이다. 먹은 것의 모음과 움직인 것의 모음이다. 몸일기는 어제 나는 어떻게 먹고 움직였는지를 기록하는 보고서다. 피는 맑게 잘 흘러가는지, 몸은 불편하지 않은지, 몸 일기를 통해 몸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당이 좀 높습니다. 음식 드실 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체중이 500g 늘었습니다. 전날 조금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몸은 나의 마음이 전하는 메시지에 고마워한다. 몸과 마음은 평생 서로에게 귀한 존재이기에 함부로 몸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호텔에서 손님을 대하듯 친절하게 일기로 상태를 전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것과 간식도 기록하여 몸에게 확인시켜준다. 요즘 몸일기 외에 몸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하나 늘었다. 샤워 시간이다. 얼마 전 상담하다 만난 약사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샤워를 한다고 했다. 양치하는데 5분이 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정성껏 씻는다고 했다. 5분도 안 되어 샤워를 마치는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부터 30분 샤워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울컥했다. 호강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20분에서 30분 동안 샤워를 하기 시작했고 남은 생 동안 몸에게 친절한 샤워를 이어갈 생각이다. 내가 두 번째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이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변하는데 몸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양상이 복잡하다. 이런 마음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일 여러 권의 노트와 일기를 쓰고 있으며 때때로 나에게 편지를 쓴다. 가장 먼저 쓰는 마음 노트는 기념일 노트다. 기념일 노트는 10년 전 처음 쓰기 시작했다. 10년 전 부교수로 승진한 날 이건 기념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일이 한 해 몇 번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많아도 사나흘. 그러자 365일 중 362일이 너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진처럼 큰 것만 기념해선 안 되겠다 싶었다. 마침 그날 끓인 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혔다. 나는 작은 노트에 라면 국물 기념일이라고 쓰고 오늘 내가 끓인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 오늘은 라면 국물이
진짜 맛있는 기념일이다라고 해설을 달았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념일 노트를 시간 날 때마다 쓰고 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 기념일, 어떤 날은 개운하게 잔 기념일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바쁠 때는 한 달에 하나를 쓸 때도 있고, 한가할 때는 하루에 10개를 쓸 때도 있다. 기념일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매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이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기록할 때 보다 생생해지고 감동으로 남는다. 아인슈타인이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람과 그 무엇도 기적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했다는데, 기념일 노트를 쓰고 난 후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기념일 노트와 함께 잠자기 전에 쓰는 일기가 2권 더 있다. 한 권은 감사일기이고 다른 한 권은 배움일기다. 감사일기는 그날 있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일 하나를 쓰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상황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적는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배움일기는 반대로 그날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 하나를 쓰고 그 일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감사일기는 금방 쓰지만 배움일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기분 나빴던 사건에서 배울 점을 찾기란 쉽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그러나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함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무례한 적이 없었을까 돌아본다. 감사일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배움일기는 나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일기를 쓰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배움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돼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 쓰기는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편지는 사랑하는 서원에게, 서원아, 요즘 고생이 많다 같은 말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쓰듯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쓰고 말미에는 꼭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한다. 그래, 이번에도 잘할 줄 알았어. 장하다. 이렇게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괜히 코끝이 찡해진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방법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몸을 관찰하여 몸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다. 알려줄 때는 거칠고 모질지 않고 정성껏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몸도 좋아하고 마음도 좋아해서 서로에게 편안하고 너그럽고 온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오래 꾸준히 나에게 친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나를 발견한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복은 남을 대할 때 나처럼 그도 행복하기를 빌며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 책의 저자 이서원 작가는 50 이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멋지게 나이 들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라고 하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극복하려는 사람과 아예 고통에 짓눌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어른다우면 품위 있고 곱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